이거 고칠 수 있어요? 기름때 묻은 아이가 고급차를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백만장자는 잔인하게 폭소했지만 몇 초 후 이 아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을 벌여 모두를 침묵시켰다. 롤스로이스 팬텀의 엔진이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연기를 내뿜으며 폭발했고 5개 블록에 걸쳐 교통체증을 유발했다. 박태영은 운전대를 세게 내리쳤고 손가락에 낀 금반지가 수입 가죽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3억 원을 호가하는 이 차는 이제 한낮의 거리에 고철처럼 멈춰서서 그의 취약함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이럴 순 없어. 아직 에어컨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이마에 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다. 주변에서 운전자들은 무자비하게 경적을 울렸고 일부는 창문 밖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박태영은 이런 대우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국내 최대 고급차 수입업체인 박태영 럭셔리 모터스의 오너였고 이제 그 자신의 차가 수백 명 앞에서 그를 배신했다. 휴대전화를 꺼내 공식 딜러십에 전화했다. 지금 당장 견인차가 필요해. 내 팬텀이 강남대로에 멈췄어. 박태영 사장님, 저희 전문 견인차는 출동 중입니다. 최대 2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상담원은 짜증나는 프로다운 침착함으로 대답했다. 2시간이라니. 미쳤군. 내가 여기서 2시간 동안 굴욕을 당할 순 없어. 죄송하지만 예상 소요 시간입니다. 박태영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끊었다. 백미러로 점점 길어지는 차줄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사람들을 보았다. 이건 뉴스, 밈, 농담거리가 될 터였다. 고급차 전문가, 위대한 박태영이 길거리에서 자신의 차가 고장난 채 서 있는 모습이라니. 그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태영은 누구에게든 소리 지를 준비를 하고 돌아섰지만 기름때 묻은 12살쯤 된 아이를 보고 멈칫했다. 낡고 찢어진 티셔츠를 입은 아이였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이상한 강렬함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갈색 눈을 가리고 있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사장님? 아이는 가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박태영은 대답할 수 있을 만큼만 창문을 내렸다. 꺼져, 꼬마야. 구걸은 받지 않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사장님. 차에 대한 도움을 제안하는 거예요. 박태영의 입에서 나온 웃음은 잔인하고 컸다. 도움? 너처럼 더러운 꼬맹이가 롤스로이스 팬텀을 돕겠다고? 김지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반응에 이미 익숙했다. 멈추기 전에 엔진에서 났던 소리와 연기로 봐서 무슨 일인지 알아요. 냉각 시스템 과열입니다. 아마도 워터펌프가 고착됐을 거예요. 박태영은 웃음을 멈췄다. 이 아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지? 들어봐, 꼬마야. 그는 문을 열고 차에서 내렸다. 키 185cm인 그는 지훈이의 거의 2배 높이였다. 네가 무슨 장난을 치는지 모르겠지만 이 차는 네 집보다 비싸. 너처럼 더러운 손가락 하나 대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견인차가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시는 게 낫겠어요? 지훈이는 계속 길어지는 차줄을 가리키며 물었다. 제가 보기엔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박태영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이미 차에서 내려 불평하고 있었고 일부는 촬영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다가왔다. 이것은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다. 저희 아빠가 저기서 일하세요. 지훈이는 몇 미터 떨어진 작고 더러운 정비소를 가리켰다. 저희는 수년째 차를 수리하고 있어요. 최소한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아빠라니. 박태영은 다시 비웃었다. 저 뒤뜰 정비소 말이야. 뭘 수리하는데 아반떼? 모닝? 이건 롤스로이스야, 꼬마야. 넌 복잡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그때 정장 차림의 세 남자가 다가왔다. 박태영 바로 뒷차에 타고 있던 그의 사업 파트너들이었고 그들은 이 모든 장면을 목격했다. 태영아, 무슨 일이야? 상황을 비웃지 않으려고 애쓰며 최우식이 물었다. 팬텀이 고장났어. 박태영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리고 이 꼬맹이는 뭐야? 다른 파트너가 지훈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적으로 물었다. 고칠 수 있대. 박태영이 말하자 세 사람은 폭소했다. 아, 이건 봐야겠네. 최우식이 휴대전화를 꺼내 녹화하며 말했다. 동네 싸구려 정비소 꼬마가 고급차 전문가의 롤스로이스를 고친다니. 농담하세요? 지훈이는 여전히 침착하지만 도전적인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제가 고치면 얼마를 주실 건가요? 박태영은 놀라움과 재미가 뒤섞인 표정으로 아이를 쳐다봤다.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모든 서비스에는 가격이 있죠. 좋아, 박태영이 팔짱을 끼고 말했다. 만약 네가 12살짜리 꼬마가 이 3억 원짜리 차를 다시 움직이게 한다면 50만 원을 주지. 파트너들은 더 크게 웃었다. 50만 원? 태영아, 너 미쳤어? 진정해, 성공 못할 거야. 하지만 시도하는 걸 보는 건 재미있을 거야. 지훈이는 아무런 감정을 보이지 않았다. 70만 원. 뭐라고?
박태영은 거의 질식할 뻔했다. 70만 원이요. 그 일에 대한 정당한 가격이자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공개적인 굴욕에 대한 대가예요. 박태영은 모든 것을 녹화하고 웃고 있는 친구들을 쳐다봤다. 이것은 이미 그들의 소셜미디어 콘텐츠가 되고 있었다. 좋아 꼬마야, 70만 원. 하지만 실패하면 한 달 동안 내 차를 공짜로 청소해야 해. 받아들이겠어? 지훈이는 기름때 묻은 손을 내밀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태영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그 손을 쳐다봤지만 쇼를 계속하기 위해 악수했다. 내 쇼를 시작해도 좋아. 그는 비꼬는 듯한 절을 하며 말했다. 지훈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비소로 달려가 자신보다 더 커 보이는 공구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롤스로이스 옆에 놓고는 박태영마저 놀랄 정도로 쉽게 보닛을 열었다. 정말 할 건가 봐. 최우식은 중얼거리며 모든 움직임을 촬영했다. 지훈이는 마치 모든 부품을 외우고 있는 것처럼 엔진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작은 손은 외과 의사처럼 정확하게 움직였고 호스를 분리하고 연결부를 확인하고 부품을 테스트했다. 망설임이나 낭비되는 움직임은 없었다. 몇 분 후 그는 특정 부품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리 와보세요. 워터펌프 고착. 제가 말한 그대로죠. 박태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다가갔다. 이 아이가 정말 문제를 정확히 진단했다니. 진단은 쉽지. 그는 상황을 통제하려 노력하며 말했다. 고치는 건 다른 이야기야. 지켜보세요. 지훈이는 간단히 대답했다. 다음 15분 동안 일어난 일은 모두를 침묵시켰다. 지훈이는 놀라운 속도로 워터펌프를 분해하고 부품을 청소하고 정비소에서 가져온 부품 하나를 교체한 다음 시계공처럼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시 조립했다. 그의 손가락은 너무 빨라서 거의 따라갈 수 없었다. 이건 불가능해. 최우식이 중얼거리며 웃음을 멈췄다. 쟤는 꼬마야. 자기가 뭘 하는지 아는 꼬마라고. 다른 파트너도 진심으로 감탄하며 덧붙였다. 박태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을 느끼며 지켜볼 뿐이었다. 감탄은 아니었다. 그는 인정하길 거부했지만 그것은 혼란이었다. 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 수 있지? 됐어요. 지훈이는 보닛을 닫고 낡은 천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시동 거셔도 됩니다. 시동을 걸어도 된다고? 박태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풀이했다. 정말 네가 시동 걸어. 태영아. 최우식이 말했다. 저 꼬마가 마법사인지 사기꾼인지 보자고. 박태영은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끼며 차에 탔다. 그는 차가 작동하길 바라는지 작동하지 않길 바라는지 알 수 없었다. 그가 키를 돌리자 롤스로이스 팬텀의 엔진은 공장에서 나온 날처럼 부드럽고 강력하게 완벽하게 포효했다. 이어지는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심지어 경적을 울리던 사람들조차도 방금 목격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멈췄다. 아니, 말도 안 돼. 박태영은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시보드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지훈이는 공구 상자를 닫았다. 약속대로 70만 원입니다. 박태영은 정신이 아직 방금 일어난 일을 처리하려는 상태로 차에서 내렸다. 파트너들은 입을 벌린 채 여전히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다. 이걸 어떻게 배웠지? 박태영이 물었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없었다. 저희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훈이가 대답했다. 7살 때부터 아빠와 일했어요. 벌써 200대 넘는 차를 수리했어요. 7살? 네가 12살인데 사장님은 몇 살이세요? 40, 50? 그리고 자신의 차 문제조차 진단하지 못하셨잖아요. 그 대답은 마치 따귀 같았다. 파트너들은 웃었지만 이번에는 지훈이가 아니라 박태영을 비웃는 웃음이었다. 꼬마한테 돈 줘, 태영아. 최우식이 말했다. 자격이 있어. 박태영은 여전히 멍한 채 지갑을 꺼냈다. 그는 지폐 70만 원을 세어 지훈이에게 내밀었고 지훈이는 모든 사람 앞에서 돈을 다시 세었다. 사업,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는 돈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잠깐, 박태영은 아이의 팔을 잡았다. 롤스로이스에 대해 어디서 배웠어? 이 차들은 복잡한 시스템과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읽으면서 배웠어요. 저희 집에 모든 기술 매뉴얼이 있어요. 아빠는 항상 지식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롤스로이스 기술 매뉴얼이라니. 롤스로이스, 페라리, 람보르기니, 부가티,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학교 끝나고 매일 공부해요. 박태영은 딜러십이 몇 시간 걸릴 문제를 15분 만에 해결하여 70만 원을 방금 번 기름때 묻은 아이를 쳐다보았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겸손. 내 이름이 뭐니? 김지훈이요. 박태영은 되풀이했다.
김지훈, 오늘 네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줬어. 감사합니다, 사장님. 지훈이는 공구 상자를 들고 정비소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박태영은 그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며 그날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느꼈다. 그는 아이에게 패배했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당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다. 태영아, 최우식이 그를 불렀다. 네가 본 걸 나도 봤니? 나는 12살짜리 아이가 롤스로이스를 15분 만에 고치는 걸 봤어. 아니, 최우식은 휴대전화를 보여줬다. 나는 화면에서 이걸 봤어. 그가 찍은 영상은 이미 15영회 조회수를 기록하며 미친 듯이 공유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박태영을 비웃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지훈이에게 감탄하고 있었다. 저 꼬마가 바이럴이 됐어. 최우식이 말했다. 댓글 좀 봐. 박태영은 몇 가지를 읽었다. 이 아이는 천재야. 내 차 고치게 하고 싶다. 재능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백만장자는 자신의 자존심을 삼켜야 했다. 박태영은 눈을 감았다. 그날은 굴욕적이었어야 했지만 왠지 중요한 것을 배웠다는 느낌이 들었다. 가자. 그는 이제 완벽하게 작동하는 롤스로이스에 타며 말했다. 할 일이 있어. 하지만 사무실로 운전해 돌아가는 내내 그는 김지훈이라는 아이를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그 이름을 쉽게 잊지 못할 터였다. 박태영이 몰랐던 것은 그 만남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운명은 그들 중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삶을 엮으려고 하고 있었다. 지훈이는 70만 원을 주머니에 넣고 아들의 날린으로 여전히 심장이 뛰는 채 정비소로 들어섰다. 그의 아버지 김민철은 낡은 아반떼 밑에 있었고 다리만 보였다. 공구 소리가 그와 그의 아들에게 정비소이자 거의 집 역할을 하는 작고 비좁은 공간에 울려 퍼졌다. 아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믿지 못하실 거예요. 지훈이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말했다. 민철은 차 밑에서 미끄러져 나왔다. 평생 힘들게 일한 주름으로 얼굴이 새겨져 있었다. 그는 42세였지만 10살은 더 늙어 보였다. 그는 천에 손을 닿고 피곤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이번엔 또 무슨 짓을 했니, 내 아들? 길거리에서 롤스로이스 팬텀을 고쳤고 이걸 벌었어요. 지훈이는 돈을 보여주었고 지폐는 아직 새 것처럼 신선한 냄새가 났다. 민철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70만 원이라니. 지훈아, 이 돈을 어디서 났니? 맹세해요, 아빠. 롤스로이스가 정비소 앞에서 고장났어요. 주인은 저를 비웃는 오만한 남자였어요. 제가 고칠 수 없다고 내기했어요. 15분 만에 고쳤어요. 민철은 돈이 언제든지 사라질 것처럼 지폐를 세었다. 아들아, 이건 4개월치 월세야. 식탁 위에 음식이고 이건 아빠가 저를 잘 가르쳤다는 증거예요. 지훈이가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민철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엄청난 자부심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채 아들을 힘껏 껴안았다. 지훈이는 총명하고 재능이 있으며 그 자신이 결코 이루지 못할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이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동네 정비소에서 푼돈을 받고 낡은 차를 수리하는 데 낭비되고 있었다. 너는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지훈아. 민철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진짜 선생님들에게 배울 자격이 있어. 이 더러운 정비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아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빠가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는 제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세요. 하지만 나는 네가 필요로 하는 것을 줄 수 없어. 사립학교, 기술과정, 대학교를 감당할 수 없어. 우리는 해낼 거예요, 아빠. 이 돈으로 벌써 저축을 시작할 수 있어요. 민철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저축하자. 이 돈을 불려보자. 그들 둘 다 몰랐던 것은 바로 그 순간 박태영이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지훈이가 롤스로이스를 수리하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미 5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박채리는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아버지 사무실로 들어왔다. 17세의 그녀는 박태영이 딸에게 기대하는 모든 것이었다. 똑똑하고 아름답고 교육받았지만 최근에는 아버지의 가치관에 대해 점점 더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아빠, 영상 보셨어요? 벌써 50만 회가 넘었어요. 봤어. 박태영은 건조하게 대답하며 책상 위 서류를 옮겼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12살짜리 아이가 롤스로이스를 고치다니. 운이 좋았던 것 같구나. 아마 다른 차에서 이미 그 문제를 본 적이 있었겠지. 운이라니요, 아빠. 그는 소리만 듣고 문제를 진단했어요. 그건 순수한 재능이에요. 박태영은 한숨을 쉬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딸의 말이 맞았다.
저 아이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그의 모든 재산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에게는 없는 무언가였다. 내가 뭘 하길 바라니, 체리나. 트로피라도 줘야 할까? 재능을 보면 인정하길 바라요. 저 아이는 아빠를 위해 일하고 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요. 12살짜리 아이잖아. 노동법이 있어, 체리나. 내가 그냥 아이를 고용할 순 없어. 하지만 도울 수는 있잖아요. 강좌, 더 좋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래야 하지? 체리는 아버지를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아빠에게는 그 아이의 삶을 바꿀 힘이 있으니까요. 돈이 너무 많아서 부족함을 느끼지도 못할 텐데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요. 박태영은 침묵했다. 그의 딸에게는 항상 전곡을 찌르는 짜증나는 재주가 있었다. 생각해보마. 그는 마침내 말했다.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아요. 체리는 아버지를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두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다시 영상을 보았고 모든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였다. 지훈이가 움직이는 방식, 그의 몸짓의 자신감, 외과적인 정확성, 그것은 운이 아니었다. 수년간의 연습, 공부, 헌신이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영상 배경에 몇 초 동안 지훈이가 공구를 가져온 정비소가 나타났다. 낡은 장비, 벗겨진 벽이 있는 아주 작은 곳이었지만 문 위에는 간판이 있었다. 한결 정비소, 한결 정비소. 박태영은 중얼거렸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정비공이군. 휴대전화를 들고 개인 비서에게 전화했다. 이승우, 나를 위해 정비소 하나를 조사해줘. 한결 정비소야. 오늘 내 차가 고장난 곳 근처 강남대로에 있어. 조사요, 사장님. 뭘 알고 싶으십니까? 전부 다. 시장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재정 상태, 소유주의 이력, 내일 아침까지 전체 보고서를 원해. 예, 사장님. 박태영은 전화를 끊고 다시 영상을 보았다. 이제 거의 10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람들은 공유하고 댓글을 달고 몽타주를 만들고 있었다. 김지훈은 몇 시간 만에 작은 인터넷 유명 인사가 되었다. 그날 밤 민철과 지훈이가 외딴 동네에서 공유하는 소박한 집에서 부자는 계란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지훈이의 휴대전화가 끊임없이 울리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니? 민철이 걱정하며 물었다. 지훈이는 휴대전화를 들었고 그의 눈은 크게 떠졌다. 아빠, 오늘 그 영상이 100만 회가 됐어요. 100만 회라니. 어떻게?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어요. 댓글을 보세요. 민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몇 가지를 읽었다. 이 아이는 학위 있는 정비사보다 더 유능하다. 누가 이 꼬마를 다른 나라에서 데려가기 전에 고용해라. 한국은 언제나처럼 재능을 낭비하고 있다. 내 차를 고치게 하러 가고 싶다. 아들아, 이거 심각한데.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고 있어. 하지만 좋은 거죠. 정비소에 더 많은 손님을 데려올 수 있잖아요. 민철이 대답하려고 할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고 마이크를 손에 든 40대쯤 되는 우아한 여성과 그 뒤에 카메라맨을 발견했다. 안녕하세요. SBS 뉴스 박혜미 기자입니다. 오늘 롤스로이스를 고친 김지훈이라는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민철은 얼어붙었다. SBS 뉴스라니. 저희가 어디 사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영상이 바이럴됐어요, 사장님. 저희가 조사해서 정비소 주소를 찾았어요. 이웃들이 이 집을 알려줬어요. 지훈이와 간단한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미성년자라서요. 아빠, 괜찮아요. 지훈이가 아버지 뒤에서 나타났다. 말하고 싶어요. 기자는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요. 여기서 바로 문 앞에서 할 수 있어요. 금방 끝나요. 그들이 카메라를 켜자 박혜미 기자가 시작했다. 저는 지금 오늘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롤스로이스 팬텀을 수리하며 바이럴이 된 12세 김지훈 군과 함께 있습니다. 지훈아, 이걸 어떻게 배웠니? 지훈이는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저희 아빠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는 세상 최고의 정비사이세요. 민철은 다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차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알았니? 공부하고 기술 매뉴얼을 읽고 영상을 보고 매일 연습해요. 모든 차는 기계이고 모든 기계에는 논리가 있어요. 부품들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기만 하면 돼요. 이 분야에서 경력을 계속 이어갈 생각인가요? 네.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언젠가 제 회사를 차리고 싶어요. 하지만 먼저 아빠가 저희 정비소를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시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훈이는 잠시 생각했다. 재능은 돈이나 비싼 학교와는 상관없고 헌신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가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아빠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았지만 항상 지혜가 있었어요. 인터뷰는 5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밤 뉴스에 방영되었을 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사람들은 지훈이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의 성공 스토리에 공감했다. 박태영은 자신의 거대한 거실에서 홀로 그 인터뷰를 보았다. 지훈이의 모든 말을 들었다. 아이가 아버지에 대해 사랑과 존경심으로 말하는 방식을 보았다. 그는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 감탄과 질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의 아들은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당시 지훈이와 같은 나이였다. 그 이후로 박태영은 일에 몰두하여 부를 축적했지만 느끼는 능력을 잃었다. 채린이가 그에게 남은 전부였지만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차가움으로 그녀마저 잃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빠, 인터뷰 보셨어요? 채린이 거실로 들어왔다. 봤어. 그래서요?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무언가를 하고 싶지 않으세요? 박태영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가 뭘 하길 바라니, 채린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에게는 자원, 인맥, 힘이 있잖아요. 저 아이에게는 재능이 있고요. 함께라면 함께 뭘 할 수 있지. 나는 파트너가 필요 없어. 특히 12살짜리 아이는 아빠가 그를 필요로 하는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아빠를 필요로 하는지의 문제죠. 그게 왜 내 문제여야 하지? 체리는 슬픈 눈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왜냐하면 이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요. 서준이가 살아있을 때 기억하세요? 아빠는 유산을 남기고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만들고 싶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죽은 아들의 이름이 박태영에게 주먹처럼 날아왔다. 서준이에 대해 말하지 마.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면요. 아빠가 지금의 모습에 서준이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나누지 않는 남자. 나가, 체리나. 이런 말을 들을 필요 없어. 저 아이는 서준이가 죽었을 때와 같은 나이예요. 재능이 있고 꿈이 있고 미래가 있어요. 아빠는 그가 그 미래를 이루도록 도울 수 있어요. 나가라고 했잖아. 박태영은 소파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뒷걸음질 쳤다. 아빠는 불가능해요. 그녀는 달려나가기 전에 말했다. 박태영은 다시 홀로 남겨졌고 분노와 고통으로 떨었다. 그는 체린이 그 주제를 건드리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억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는 어떤 감정이라도 느끼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그날 밤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는 서준이에 대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의 아들은 살아있었고 미소 지으며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훈이가 서준이에게 작은 기계를 고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아빠, 서준이가 꿈속에서 말했다. 지훈이는 내 친구예요. 아빠가 지훈이를 도와줄 거죠, 그렇죠? 박태영은 땀을 흘리며 심장이 세게 뛰는 채로 잠에서 깼다. 새벽 3시였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이승우가 보낸 한결, 정비소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15년 전 설립, 소유주 김민철, 42세, 호라비. 아내 3년 전 건강 문제로 사망. 아들 김지훈, 12세, 재정상태 위태로움. 공급업체의 빚, 월세 3개월 연체, 장비 노후화. 월평균 매출 350만 원. 동네 평판, 우수함. 정직하고 좋은 작업으로 알려짐. 월 350만 원. 박태영은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한 끼 식사에 그보다 더 많은 돈을 썼고 그 남자는 그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천재를 키우고 있었다. 그는 휴대전화를 들고 이승우에게 메시지를 썼다. 내일 정오에 김민철 씨와 내 사무실에서 회의를 잡아줘. 그는 보내기 전에 망설였다. 그가 정확히 무엇을 원했을까?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그는 그 질문들에 답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전송을 눌렀다. 이승우는 즉시 답장했다. 예, 사장님. 선호 시간은 정오입니다. 그리고 이승우, 초대할 때 예의를 갖춰. 명령이 아니라 초대야. 알겠습니다, 사장님. 박태영은 휴대전화를 끄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을 내리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좋은 결정인지 나쁜 결정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민철은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민철 씨.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영 사장님의 비서 이승우입니다. 민철은 거의 전화를 떨어뜨릴 뻔했다. 박태영 사장님, 롤스로이스 오너 말입니까? 맞습니다. 박 사장님께서 오늘 정오에 저희 사무실에서 회의에 초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가능하실까요? 무슨 일로 회의를 하자는 겁니까? 사장님 아드님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에 대해서요. 민철은 정비소 한 구석에서 공구를 정리하고 있는 지훈이를 쳐다보았다. 기회요? 예.
박 사장님께서 지훈 군의 재능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고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참석을 확인해 드릴까요? 민철은 신뢰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승우의 정중한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였다. 좋습니다, 정호회.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승우가 주소를 알려주었고 민철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했다. 아빠, 누구였어요? 그가 전화를 끊자 지훈이가 물었다. 그 롤스로이스 남자였어. 우리와 이야기하고 싶대. 무슨 일로요? 모르겠다 아들아. 하지만 곧 알게 될 것 같아. 정호의 민철과 지훈이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상업용 건물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유리, 문 앞에 보안 요원, 주차장의 수입차들. 그들은 단순한 옷차림과 어떤 비누로도 완전히 씻기지 않는 기름때 묻은 손으로 완전히 이질적인 느낌을 받았다. 아빠, 무서워요. 지훈이가 속삭였다. 나도 그래 아들아. 하지만 들어가자. 보안 요원이 문 앞에서 그들을 막았다. 도와드릴까요? 박태영 사장님과 회의가 있습니다. 민철은 자신감 있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경비원은 목록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40층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오른쪽입니다. 거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철과 지훈이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은 세상에 있는 소박하고 열심히 일하는 두 남자였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 이승우가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그들을 맞이했다. 김민철 씨, 지훈 군, 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들은 도시의 탁 트인 전망을 볼 수 있는 회의실로 안내되었다. 박태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사장님,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승우는 나가기 전에 알렸다. 박태영은 천천히 돌아섰다. 민철은 처음으로 아들을 굴욕준 남자를 보았지만 그의 눈빛에서 예상치 못한 무언가를 보았다. 어서 오세요, 김민철 씨, 지훈 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태영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세요.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앉을 때 그들 중 누구도 그 대화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회의실은 박태영이 앉으라고 초대한 후 찾아온 무거운 침묵과 함께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 민철은 지훈이를 위해 의자를 당겨주고 그 다음 아들 옆에 앉았고 땀에 젖은 손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그들은 이렇게 호화로운 장소에 와본 적이 없었다. 단단한 나무 테이블은 간접 조명 아래에서 빛났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아마도 정비소 전체보다 더 비쌌을 것이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서울의 탁 트인 전망은 인상적이었다. 박태영은 몇 초 동안 서서 그들을 연구했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제와 같은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깨끗했지만 시간과 노동으로 닳아 있었다. 두 사람의 손에는 어떤 비누로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기름때 얼룩이 있었는데 자신의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영구적인 흔적이었다. 그들은 이 사무실이 상징하는 모든 것의 정반대였다. 물, 커피, 주스 드릴까요? 박태영은 어색함을 깨기 위해 제안했다. 물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철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태영은 크리스탈 물병에서 물 3잔을 따르고 마침내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지훈이는 엔진과 기계를 연구할 때와 똑같은 주의를 기울이며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김민철 씨, 지훈 군. 박태영은 테이블 위에서 손을 모으며 시작했다. 제가 몇 가지를 말해야 해서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먼저 어제 일에 대해. 민철은 필요한 경우 아들을 변호할 준비를 하며 의자에 몸을 곧게 폈다. 제가 무례했고 오만했습니다. 사실은 그 아이가 비범하게 재능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의 아들을 무능력한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박태영은 말을 멈췄고 그 말들은 그의 자존심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분명했다. 두 분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사과는 민철을 완전히 놀라게 했다. 그는 많은 것을 예상했었다. 아마도 지훈이가 공식적인 허가 없이 차를 만졌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 수도 있었다. 어쩌면 돈을 돌려주라는 제안이나 심지어 협박까지도 예상했지만 박태영 같은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는 예상하지 못했다. 박 사장님, 민철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아들은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은 합의된 금액을 지불하셨습니다. 사과할 일은 없습니다. 있습니다. 박태영은 주장했다. 저는 서비스 비용은 지불했지만 굴욕, 비웃음, 단지 어리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를 덜 유능한 사람처럼 대한 것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다는 단어가 총소리처럼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지훈이는 눈을 내리깔았고 민철은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자신을 통제했다.
저희는 가난합니다, 박 사장님. 지훈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박태영마저 놀라게 한 위엄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어리석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빠는 저에게 품위는 가격이 없고 지식은 얻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박태영은 미소를 지었다. 슬프고 거의 우울한 미소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잘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부유한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가르치셨습니다. 세 남자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냐하면 지훈이는 12세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세 사람은 눈으로 서로를 재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단지 사과하기 위해서만 여러분을 부른 것은 아닙니다. 박태영은 테이블 위에 놓인 폴더를 열며 말을 이었다. 저는 당신들의 정비소를 조사했습니다. 민철은 긴장했다. 조사했다고요? 예, 저는 당신들이 공급업체에 빚이 있고 월세가 3개월 연체되었으며 장비가 노후화되었고 월 매출이 기본적인 비용만 겨우 충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장님이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민철은 이제 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압니다. 그리고 보통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의 재능을 본 후, 어젯밤 인터뷰를 본 후, 당신들이 서로를 사랑과 존경심으로 말하는 방식을 본 후, 박태영은 깊은 숨을 쉬며 말을 멈췄다. 제가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제안입니까? 민철이 의심하며 물었다. 박태영은 폴더를 열고 여러 문서를 꺼냈다. 저는 당신들의 정비소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현대화하고 최첨단 공구를 갖추고 고급차 전문 교육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민철은 입이 떡 벌어졌다. 투자라니요? 왜요? 왜냐하면 한국은 낭비되는 재능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같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성장이 불가능한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있고 당신들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비범한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뭘 얻습니까? 민철은 여전히 의심하며 물었다. 그의 경험상 부자들은 아무것도 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수익 분배입니다. 정비소의 30%는 제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70%를 유지하고 운영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가집니다. 저는 돈을 투자하고 고급 고객들을 데려올 뿐입니다. 지훈이는 아버지의 표정을 읽으려고 노력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민철은 기회와 불신 사이에서 분명히 갈등하며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다. 얼마나 투자하실 겁니까? 민철이 물었다. 초기 5억 원입니다. 박태영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민철은 거의 의자에서 넘어질 뻔했다. 5억 원은 그가 평생 모은 돈보다 많은 돈이었다. 5억 원이라니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시작입니다. 현대적인 장비, 공간의 전체 개조, 당신과 지훈이를 위한 전문 교육, 마케팅, 공식 인증. 저는 한결 정비소를 서울 고급차 정비의 기준점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님, 지훈이가 끼어들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사장님은 저희가 싸구려 정비소라고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박태영은 자신의 말에 부끄러워하며 눈을 감았다. 저는 어제 끔찍한 말들을 했습니다. 제 아들, 제 고인이 된 아들이 듣고 부끄러워했을 말들입니다. 사장님의 아드님이요? 민철이 조용히 물었다. 서준이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지훈이와 같은 12살이었습니다. 회의실은 절대적인 침묵에 잠겼다. 민철은 가슴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3년 전 아내를 잃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민철은 진심으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박태영은 깊은 숨을 쉬었다. 서준이는 차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정비 영상을 보고 장난감을 분해하여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라서 기계공학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지훈이는 목에 덩어리가 맺히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그가 원하는 것과 똑같았다. 어제 당신의 아들을 보았을 때 박태영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가 일하는 방식, 눈 속의 열정, 움직임의 정확성을 보았을 때 저는 서준이를 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성장할 기회가 있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지 보았습니다. 박태영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수년 동안 울지 않았던 남자였고 상실의 고통을 느끼지 않기 위해 차가움과 오만함의 갑옷을 만들었던 남자였다. 그래서 저는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는 부끄러움 없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는 제 아들을 돌려놓을 수는 없지만 다른 아버지가 제가 제 아들에게 결코 줄 수 없었던 기회를 그의 아들에게 주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민철도 이제 울고 있었다. 두 호랍이
돈으로는 결코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공유하는 두 아버지. 호화로운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박 사장님, 민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겠다고 말해주세요. 제가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해주세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훈이를 위해서, 그가 가진 비범한 재능을 위해서요. 지훈이는 아버지의 결정을 기다리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민철은 분명히 내면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자존심은 거절하라고, 자선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했지만 아들에 대한 사랑은 받아들이라고, 지훈이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기회를 주라고 말했다. 아빠, 지훈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가 항상 하시는 말씀 기억하세요? 자존심이 발전을 가로막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민철은 아들을 바라보았고 눈물 사이로 미소를 지었다. 너는 언제 그렇게 현명해졌니? 세상 최고의 선생님에게 배웠어요. 지훈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민철은 깊은 숨을 쉬고 박태영을 바라보았다. 저희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첫째, 제 아들은 계속 공부합니다. 학교가 항상 정비소보다 우선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태영이 말했다. 사실 저는 그것을 계약에 추가하고 싶습니다. 지훈이는 서울 최고의 사립학교 중 한 곳에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철은 눈을 크게 떴다.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육 없는 재능은 낭비입니다. 지훈이는 실제 기술을 보완할 강력한 이론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 민철이 말을 이었다. 저희는 운영 통제권을 유지합니다. 사장님은 투자하시지만 일상 업무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완벽합니다. 저는 당신들만큼 정비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제가 간섭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일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 민철은 이제 더 진지하게 말했다. 만약 사장님이 어떤 시점에서든 제 아들을 다시 무례하게 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관련되어 있든 상관없이 거래는 즉시 종료됩니다. 박태영은 손을 내밀었다. 제 약속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약속을 어긴다면 정비소, 장비, 고객, 모든 것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민철은 모든 것을 바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그의 손을 힘껏 잡았다. 그럼 거래가 성사된 겁니까? 박태영이 물었다.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민철이 대답했다. 지훈이는 미소를 지었다. 세상이 아직 좋을 수 있다고 믿는 아이의 넓고 진심 어린 미소였다. 좋습니다. 박태영은 문서를 들고 말했다. 제 변호사에게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 공구, 장비, 개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주십시오.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박 사장님, 지훈이가 말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지. 왜 변하셨어요? 어제는 달랐잖아요. 박태영은 슬프게 미소를 지었다. 어젯밤에 제 딸 채린이가 저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차갑고 계산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준이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할까요? 지훈이는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잔인한 정직함으로 물었다. 어제의 저에게는 아니겠죠. 하지만 오늘 제가 되려고 노력하는 남자의 모습은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채린이가 허락 없이 들어왔다. 17세의 그녀는 아버지와 같은 단호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삶에 의해 아직 굳어지지 않은 심장을 가지고 있었다. 아빠, 여기 계신 줄 알았어요. 아, 죄송해요. 그녀는 민철과 지훈이를 보고 멈칫했다. 아직 회의 중이신 줄 몰랐어요. 괜찮다, 채린아. 와서 인사해. 이분들은 김민철 씨와 그의 아들 지훈 군이야. 채린은 다가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과 악수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지훈 군의 가장 큰 팬이에요. 영상을 20번도 넘게 봤어요. 지훈이는 얼굴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12살에 숙련된 정비사도 못하는 일을 하다니 정말 대단해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배웠어요? 저희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지훈이는 항상 아버지에게 공을 돌리며 대답했다. 채리는 존경심으로 민철을 바라보았다. 그럼 아저씨가 진짜 천재시네요. 민철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훈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두 분 다 특별해요. 채린이가 말했다. 그리고 아빠, 정말 정비소에 투자하실 거예요? 그럴 거다. 박태영이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있었다. 채리는 아버지를 껴안았고 그녀가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옳은 일을 하고 계세요. 박태영은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 순간까지 딸의 승인이 그토록 절실했는지 몰랐다.
지훈아, 채린이가 아이에게 다시 관심을 돌리며 말했다. 부탁 하나 해도 될까? 물론이죠. 저에게 정비에 대해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차에 대해서요. 저는 항상 배우고 싶었지만 아빠는 절대 네가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박태영은 놀라서 끼어들었다. 아빠,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항상 아가씨들에게는 이런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박태영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의 또 다른 편견적인 태도가 드러났다. 기꺼이 가르쳐 드릴게요. 지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희 아빠는 항상 공유된 지식은 곱해진 지식이라고 말씀하세요. 아저씨는 정말 현명하세요. 채린이는 감탄하며 민철을 바라보았다. 민철은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뒤섞여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평생 이렇게 긍정적인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좋습니다. 박태영은 일어서며 말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민철 씨, 지훈 군, 함께 점심 식사 어떠세요? 식사하면서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박 사장님, 저희는 이런 옷차림으로 고급 레스토랑에. 민철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럼 비공식적인 곳에서 먹으러 갑시다. 저는 집밥을 제공하는 훌륭한 식당을 알고 있습니다. 가식은 없습니다. 아빠가 집밥 식당에 가다니 이건 사진 찍어야겠네요. 채린이가 농담했다. 그들은 함께 사무실을 나섰다. 백만장자, 그의 딸 정비공, 그리고 신동. 그들을 지나쳐본 직원들의 눈에는 그들은 단지 4명의 사람이었지만 그들 각자에게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토요일 아침은 박채린이 한결 정비소에 정확히 7시 30분에 도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녀는 낡은 청바지와 아마도 그녀가 소유한 가장 저렴한 옷인 단순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배낭을 메고 있었다. 민철과 지훈이는 이미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일과는 예외 없이 매일 아침 6시에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처음으로 정비소 내부를 보며 약간 수줍게 문에서 불렀다. 지훈이는 낡은 아반떼 밑에서 기어나와 천에 손을 닦았다. 채린아, 정말 왔네. 물론이죠. 약속했잖아요. 민철도 손을 닦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채린 씨. 사장님은 여기 계신 걸 아세요? 네, 사실 이걸 보내셨어요. 그녀는 배낭에서 보온 가방을 꺼냈다. 아침 식사요. 아빠는 당신들이 아마 일찍부터 제대로 식사하지 않고 일할 거라고 하셨어요. 민철은 가방을 열었고 신선한 빵, 햄, 치즈, 천연 오렌지 주스, 과일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그와 지훈이가 일주일 내내 먹는 음식보다 많은 양이었다. 이건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는 그 행동에 감동하며 말했다. 아빠가 노력하고 계세요. 채린이가 설명했다. 어젯밤에 아빠는 당신들과 정비소 계획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활기찬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정비소 구석에 있는 낡은 테이블에서 즉석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하는 동안 지훈이는 채린이에게 그들이 수리하고 있는 차들에 대해 설명했다. 총 3대, 모두 간단한 문제가 있는 인기 모델이었다. 이 아반떼는 택시 기사인 김 사장님 거예요. 지훈이가 가리켰다. 차에 시동 모터 문제가 있었어요. 새 부품은 20만 원이지만 저는 5만 원의 상태 좋은 중고 부품을 찾았어요. 그분은 많은 돈을 지불할 여유가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할인을 해주시나요? 채린이가 물었다. 정당한 가격만 받습니다. 민철이 설명했다. 김 사장님은 열심히 일하세요. 저는 더 많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과 같은 금액을 그분에게 청구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 손해를 보잖아요. 돈은 항상 더 벌 수 있습니다. 민철은 단순하게 말했다. 품위와 깨끗한 양심은 가격이 없어요. 체리는 가진 것이 거의 없지만 많이 베푸는 이 두 남자, 아버지와 아들을 쳐다보았고 호화로움에 둘러싸여 살았지만 목적이 없었던 자신의 삶의 방식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도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지훈이는 기뻐했다. 이리 와요. 제가 기초를 가르쳐 줄게요. 그들은 오전 내내 함께 일했다. 지훈이는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공구, 모든 부품, 모든 절차를 설명했다. 채린이는 빨리 배웠고 말 그대로 손에 기름을 묻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2시간 만에 그녀는 기름때와 땀으로 뒤덮였지만 몇 달 동안보다 더 많이 미소 짓고 있었다. 이거 정말 대단해요. 그녀는 지훈이가 차에 오일을 교환하는 것을 도운 후 말했다. 너무 현실적이에요. 책 속의 이론이 아니라 실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지훈이가 말했다. 모든 차는 다른 문제, 새로운 도전이에요. 퍼즐을 푸는 것과 같지만 진짜 사람들을 돕는 퍼즐이죠.
민철은 두 젊은이가 일하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훈이는 항상 외로웠다. 학교 친구들은 그가 비디오 게임을 하는 것보다 엔진 공부를 더 좋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그는 그곳에서 활기차게 가르치고 우정을 쌓고 있었다. 정오쯤 검은색 벤츠가 정비소 앞에 멈췄다. 최근 모델이었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으며 보통 이곳에 나타나는 차들의 기준을 완전히 벗어났다. 차에서 50대쯤 되는 남자가 내렸다. 비싼 정장, 오만한 자세. 그는 롤스로이스 장면을 목격했던 박태영의 파트너 중 한 명인 최우식이었다. 실례합니다. 그는 쓰레기를 밟는 것처럼 정비소로 들어오며 말했다. 그 신동이라는 꼬마를 찾고 있어. 지훈이는 즉시 그 남자를 알아보고 일어섰다. 접니다, 사장님. 최우식은 숨기지 않은 경멸로 지훈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내가 정말 그 꼬마구나. 박태영의 차를 고쳐서 바이럴이 된. 예, 사장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도울 수 있다고? 내 벤츠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이미 3군데 전문 정비소에 가져갔지만 아무도 문제를 식별하지 못했어. 그래서 여기 오셨다고요? 민철이 놀라서 물었다. 이 꼬마가 정말 뛰어난 건지 아니면 롤스로이스가 그냥 운이었는지 시험하러 왔어. 그가 운이라고 말한 방식은 그가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기 위해 왔음을 분명히 했다. 한번 봐도 될까요? 지훈이는 침착하게 말했다. 얼마를 청구할 건데? 문제에 따라 다르지만 먼저 진단해야 합니다. 최우식은 경멸적으로 차 열쇠를 지훈이에게 던졌다. 어디 보자.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지훈이는 열쇠를 잡고 벤츠로 갔다. 그는 시동을 걸고 고개를 약간 기울이고 눈을 감고 주의 깊게 들었다. 1분 후 그는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었다. 발견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최우식은 일부러 시계를 보며 물었다. 벌써 발견했습니다. 지훈이가 대답했다. 문제는 발전기 벨트 텐셔너에 있습니다. 헐거워져서 벨트가 진동하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아직 심각하지 않지만 고치지 않으면 벨트가 손상되고 더 큰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우식은 분명히 놀란 채 침묵했다. 어떻게 그걸 알았지? 소리 때문에요. 벨트의 진동은 특정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듣는 것을 통해 그것을 식별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고칠 수 있나? 고칠 수 있지만 여기서 할 수는 없습니다. 텐셔너를 정확하게 조정하려면 특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칠 수 없다는 거네. 최우식은 마치 지훈이가 사기꾼임을 증명이라도 한 것처럼 승리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장비로는 여기서 고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공구를 가진 벤츠 전문 정비소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저희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몇 주 기다리셔도 됩니다. 몇 주라니? 무슨 리모델링? 민철이 대답했다. 저희는 박태영 사장님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정비소 현대화에 투자하실 겁니다. 최우식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박태영이 여기에 투자한다고? 초기 5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우식은 그 정보에 눈에 띄게 동요했다. 박태영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마 아저씨가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채린이가 정비소 뒤쪽에서 험악한 표정으로 나오며 말했다. 그녀는 최우식을 즉시 알아봤다. 그는 자주 그녀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항상 그녀를 불편하게 만드는 치매적인 시선으로 대했다. 채리나, 최우식은 눈을 크게 떴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상태로? 그녀는 기름때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웃었다. 정비를 배우고 있어요. 문제 있나요? 내 아빠는 네가 여기 있는 걸 아시니 알고 계시고 찬성하세요. 마치 아저씨가 진실의 소유자인 것처럼 품질 테스트를 하러 여기에 온 아저씨와는 달리요. 최우식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다. 채리나,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가자.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여기가 좋아요. 채리나, 고집 부리지 마. 그리고 저는 거절해요. 이제 지훈이의 서비스가 더 필요하지 않다면 차를 치워주세요. 다른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짓말이었다. 아무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지만 채린이는 필요할 때 아버지의 권위적인 어조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다. 최우식은 그곳의 모든 사람, 신동, 정비공 아버지, 그리고 그 초라한 환경에서 완전히 편안해 보이는 자신의 파트너의 딸을 쳐다보았고 그가 예상하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 그 사람들의 단순함, 진정성, 진정한 연결에 대한 질투였다. 진단 비용은 얼마지? 그는 지갑을 꺼내며 지훈이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진단은 서비스가 아니라 예의입니다. 예의라니. 최우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풀이했다. 예, 사장님. 제가 실제로 무언가를 수리해야만 돈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최우식은 20만 원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다. 그럼 이건 정직함에 대한 대가야. 세상에서 점점 희귀해지는 것 같군. 지훈이는 돈을 받았지만 그것이 칭찬으로 위장한 모욕처럼 느껴져 기쁘지 않았다. 최우식은 정비소를 나와 벤츠에 타서 뒤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차가 사라지자마자 채린이는 폭발했다. 정말 끔찍한 남자야. 그는 항상 저래요. 오만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믿죠. 그를 잘 아시나요? 민철이 물었다. 불행히도 아빠의 10년 된 파트너예요. 항상 가짜였어요. 항상 모든 것을 이용하려고 했죠. 저는 그를 전혀 신뢰하지 않아요. 그럼 왜 내 아빠는 그와 파트너를 맺고 있는 거니? 지훈이가 물었다. 최우식은 돈을 잘 벌지만 그것이 그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아요. 민철은 20만 원을 서랍에 넣었다. 최소한 돈은 지불했네. 돈은 어디서 오든 돈이야. 아빠 말이 맞아요. 지훈이가 동의했다. 우리는 성격 때문에 고객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들은 일로 돌아갔지만 최우식의 방문은 공기에 씁쓸한 맛을 남겼다. 특히 채린이는 걱정했다. 그녀는 최우식이 숨겨진 의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그를 잘 알고 있었다. 늦은 오후 채린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박태영이 정비소에 도착했다. 그는 직접 운전하고 왔는데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빠, 여기서 뭐 하세요? 채린이가 물었다. 민철 씨와 단둘이 이야기해야 해. 민철은 지훈이와 채린이를 쳐다보았다. 너희 둘이 잠시 나가줄 수 있니? 아이스크림이라도 먹고. 와, 뭐든지. 지훈이가 항의하려 했지만 채린이가 그의 팔을 잡았다. 가자, 내가 살게. 아빠들이 이야기하게 놔둬. 그들이 단둘이 남았을 때 박태영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우식이 오늘 여기 왔었지. 왔었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가 나에게 전화했어. 그는 내가 적절한 구조가 없는 동네 정비소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고 말했어. 민철은 분노가 치솟는 것을 느꼈다. 동네 정비소라니. 그는 지훈이를 시험하러 왔고 제 아들은 1분 만에 그의 벤츠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알아. 나는 당신들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최우식이 우리의 파트너십을 방해하려고 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거야. 방해라니요. 왜요? 최우식은 내가 그와 상의 없이 무언가를 할 때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해 질투심이 있어. 그가 뭘 할 수 있죠? 박태영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영향력이 있어. 자동차 산업, 규제기관, 공급업체의 사람들을 알고 있어. 당신들이 인증, 부품, 허가를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싶다면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민철은 현실의 무게를 느끼며 앉았다. 그럼 우리의 파트너십은 시작되기도 전에 위협받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는 말이야.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 박태영 사장님, 주변을 보세요. 저는 빚이 있고 낡은 장비가 있고 겨우 돈을 낼 수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파트너가 저를 파괴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는 쉽게 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 박태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최우식은 내 파트너지만 그가 나를 지배한다는 의미는 아니야. 나는 이미 내 결정을 내렸어. 나는 당신들의 정비소에 투자할 것이고 아무도 나를 막지 못할 거야. 하지만 그것이 사장님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면요? 저 때문에 돈을 잃으면요? 민철 씨, 저는 3번의 삶에서 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몇 억을 잃어도 제 생활 수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이 투자의 모든 원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지훈이가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당신이 그를 키운 방식을 봤습니다. 당신들이 가진 가치들을 봤습니다. 저는 종이 위에서는 유망해 보였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품성을 갖추지 못해 실패한 회사들에 수백억을 투자했습니다. 당신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어떤 사업 계획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민철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왜 저희를 그렇게 믿으십니까? 당신들은 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다시 희망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박태영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을 멈췄다. 당신들을 돕는 것이 제가 제 아들을 기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서준이는 지훈이를 만나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재능 있는 아이가
자신이 결코 갖지 못한 기회를 갖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했을 것입니다. 두 남자는 잠시 침묵했고 각자 자신의 감정을 처리했다. 그럼 최우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철이 마침내 물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잘해야 합니다. 너무 잘해서 그조차도 그 품질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정비소를 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한결 정비소를 들으면 탁월함을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고 재능이 있으며 이제 자원도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박태영은 다시 손을 내밀었다. 우리는 이 일에 함께합니다. 민철은 힘껏 그의 손을 잡았다. 함께합니다. 지훈이와 채린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두 남자가 미소 짓고 개조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발견했다. 다 해결되었나요? 채린이가 물었다. 다 해결되었다. 박태영이 확인했다. 그런데 너희를 위해 무언가를 가져왔어. 그는 차로 가서 거대한 상자를 가지고 돌아왔다. 지훈아, 이건 너를 위한 거야. 지훈이는 상자를 열었고 그의 눈은 크게 떠졌다. 그 안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고급차 브랜드의 기술 매뉴얼, 수십 권의 매뉴얼이 들어있었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벤틀리, 에스턴 마틴. 일부는 희귀한 판이었고 일부는 각각 수백 달러에 달하는 최신 업데이트였다. 이건 엄청난 돈이 들었겠네요. 민철은 입이 떡 벌어진 채 말했다. 들었지. 하지만 지금 지훈이의 얼굴을 보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어. 지훈이는 신성한 보물처럼 매뉴얼을 경건하게 훑어보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지훈아. 오히려 네가 나에게 내가 수년 전에 이 사업에 뛰어든 이유를 상기시켜줘서 고마워. 그것은 돈 때문이 아니라 기계에 대한 열정,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어. 채린이는 아버지가 지훈이와 민철과 소통하는 것을 관찰했고 그에게서 변화를 감지했다. 어깨가 덜 굳어 있었고 미소는 더 진심이었으며 눈에는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 있었다. 이 두 소박한 정비공은 수년간의 치료로도 할 수 없었던 무언가를 아버지에게 해주고 있었다. 그들은 그를 다시 인간처럼 느끼게 하고 있었다. 아빠, 그녀가 말했다. 이것은 아빠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딸.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날 밤 박태영과 채린이가 떠난 후 민철과 지훈이는 새 매뉴얼을 공부하며 늦게까지 정비소에 머물렀다. 단일 전구의 희미한 빛이 책 위에 숙인 그들의 머리를 비추었다. 아버지와 아들은 스펀지처럼 지식을 흡수하고 있었다. 아빠, 지훈이가 어느 순간 말했다. 이게 박 사장님이 기대하는 것의 전부는 아니겠죠? 민철은 아들을 쳐다보았다. 12세, 피곤하지만 결단력 있는 눈, 나이보다 더 능숙한 작은 손. 아들아, 우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결코 이루지 못할 것을 이루었어. 뭐요?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를 믿게 했어. 그리고 누군가가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지훈이는 미소를 지으며 매뉴얼 공부로 돌아갔다. 그는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고 증명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올바른 공구,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공구도 가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에게는 그를 지지하는 아버지, 그를 믿는 멘토, 그리고 그를 동등하게 보는 친구가 있었다.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다. 최우식은 실제 위협이었다. 정비소 개조는 엄청난 도전이 될 것이었다. 새로운 학교는 어려운 적응이 될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김지우는 자신이 동네 정비소의 가난한 아이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엔지니어, 사업가, 선생님이 될 수 있었다. 그는 꿈꾸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꿈은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 현실이 되는 이상한 방식이 있다. 김지우는 청담예술과학고등학교에서의 첫 월요일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었다. 새 교복은 아직 새 첫 냄새가 났고 한 줄도 쓰이지 않은 공책으로 가득 찬 배낭과 넓은 복도는 그가 이전에 다녔던 공립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물리 수업에서 선생님은 연소 엔진에 적용되는 연력학에 대한 복잡한 문제를 제시했다. 지훈이는 3분 만에 그것을 풀었고 전체 학급을 침묵시켰다. 놀랍다, 지훈아. 선생님이 말했다. 정말 이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쉬는 시간에 그부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왔다. 네가 그 영상 속 꼬마 맞지? 롤스로이스 고치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지훈이는 받아들여지고 존경받는다고 느꼈다. 그 기쁨은 오전 11시 15분
그의 휴대전화가 민철의 전화로 울릴 때까지 지속되었다. 아빠, 그는 복도를 벗어나 전화를 받았다. 괜찮아요? 대답하는 목소리는 떨렸고 갈라졌다. 아들아, 정비소가 폐쇄되었어. 지훈이의 세상은 멈췄다. 뭐요? 폐쇄라니요? 30분 전에 구청에서 검사가 나왔어. 구조적 불규칙성이 있고 올바른 허가가 없으며 장비가 규격에 맞지 않는다고 했어. 민철은 말을 멈췄고 지훈이는 그의 숨소리에서 절망을 들을 수 있었다. 아들아, 그들이 모든 것을 봉쇄했어. 우리는 일할 수도 들어갈 수도 없어. 하지만 말도 안 돼요. 정비소는 항상 운영되었잖아요. 나도 알아. 하지만 그들은 문서와 공식적인 봉인을 가지고 있어. 누군가가 익명으로 신고했다고 말해. 지훈이는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익명의 신고라니. 최우식이요. 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아빠, 박 사장님께 전화했어요? 전화했어. 오고 계셔. 하지만 지훈아, 민철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정비소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손님들이 떠날 거야. 빚은 계속될 거고.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아빠. 지금 돌아갈게요. 학교에 있어. 교육이 먼저야. 하지만 아빠, 있어. 제발. 내가 해결하게 놔둬. 지훈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채로 전화를 끊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수업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오후 3시, 학교가 끝나자마자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정비소 근처에서 내렸을 때 그가 본 것은 그를 완전히 멈추게 했다. 군중이 있었다. 최소 50명의 사람들이 한결 정비소 앞에 모여 팻말을 들고 소리치고 시위하고 있었다. 정비소는 노란 테이프로 봉쇄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개의치 않았다. 팻말에는 지훈이에게 정의를 이라고 쓰여 있었다. 재능은 범죄가 아니다. 정비소를 운영하게 하라. 지훈이는 멍한 채 다가갔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는 아반떼 고객인 배씨 아주머니를 알아보았다. 빵집 사장인 김씨 아저씨도 있었다. 은퇴한 교사인 이씨 아주머니도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알았던 동네 사람들 수십 명이었다. 지훈아, 배씨 아주머니가 달려와 그를 껴안았다. 내 아들아, 이 무슨 불이냐? 배씨 아주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정비소를 폐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조직했어. 네, 아빠와 너는 수년 동안 여기 있는 모두를 도왔잖아.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우리 차를 고쳐줬잖아. 이제 우리가 너희를 도울 차례야. 지훈이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년 동안 그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었다.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또 다른 가난한 아이일 뿐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보았었다. 그들은 신경 썼었다. 그는 폐쇄 테이프를 지나 정비소로 들어갔다. 민철은 머리를 두 손 사이에 묻고 벤치에 앉아 있었고 박태영은 태블릿에 모든 것을 적고 있는 정장 차림의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훈아, 박태영이 그를 보았다. 학교에 있어야지. 있을 수 없었어요. 아빠가 모든 것을 잃고 있을 때요. 민철은 붉어진 눈을 들었다. 아들아, 지훈이는 아버지를 힘껏 껴안았고 그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아빠. 함께요. 박태영이 다가왔다. 누가 배후에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 최우식이요. 지훈이는 질문이 아니었다. 최우식은 구청의 인맥을 이용했고 검사관들에게 돈을 지불하여 불규칙성을 찾게 했어. 기술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야. 정비소가 실제로 모든 허가를 갱신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터무니없이 빨랐어. 명백히 조작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민철이 희망 없이 물었다. 이제 싸워야지. 제가 전문 행정법 변호사인 박 변호사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가리켰다. 우리는 모든 불규칙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검사의 악의를 증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몇 주가 걸릴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일할 수 없습니다. 비용은 제가 지불하겠습니다. 박태영이 말했다. 저는 파트너입니다. 기억하세요? 정비소가 문을 닫으면 저도 잃습니다. 채린이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달려 들어왔다. 아빠, 이것 좀 보셔야 해요. 그녀는 화면을 보여주었다. 군중 속에서 촬영된 바이럴 영상이었다. 배씨 아주머니가 카메라에 대고 말하는 모습이었다. 이 사람들, 김민철과 김지훈은 이 동네의 영웅입니다. 제 차가 고장났을 때 돈이 없었지만 그들은 공짜로 고쳐주었어요. 이 정비소는 사업이 아니라 갈 곳 없는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영상은 이미 50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사람들이 우리 편이에요. 채린이가 말했다. 온 한국이 이 불의를 보고 있어요. 지훈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군중은 더욱 커졌다. 이제 TV 카메라, 기자들, 지지하는 경적이 있었다. 이것이 당신들이 진정한 삶을 건드릴 때 일어나는 일이야. 박태영이 말했다. 당신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해. 박 변호사가
태블릿을 닫았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긴급 가처분 신청을 얻었습니다. 한 판사님이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분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심리가 있습니다. 내일이요? 민철은 눈을 크게 떴다. 대중의 관심이 있을 때 정의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란과 함께 그는 밖을 가리켰다. 어떤 판사도 악당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이 갑자기 열렸다. 최우식이 2명의 경호원과 함께 들어왔다. 박태영, 이야기해야 해.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이 없어. 있지. 네가 이 터무니없는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 회사를 망치고 있는 것에 대해 내 다음 말에 조심해. 박태영은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면 나를 때릴 건가? 최우식이 비웃었다. 너는 한심해. 내 아들이 죽은 후로 너는 그림자가 됐어. 이제 이 꼬마를 찾았고 네가 보상할 수 있다고 믿지. 알려줄게. 서준이는 죽었어. 어떤 자선도 그를 돌려보내지 못해.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박태영은 떨며 창백해졌다. 민철이 일어나 2사람 사이에 섰다. 내 정비소에서 나가. 내 정비소라니. 최우식은 비웃었다. 이 폐쇄된 돼지우리 말이야. 나가라고 했어. 최우식은 민철의 공간을 침범했다. 너, 간신히.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지훈이는 12세, 키 150cm으로 아버지 앞에 서서 최우식과 맞섰다. 제 아빠에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 용기는 최우식을 놀라게 했다. 비켜, 꼬마야. 아니요. 제 아빠는 아저씨가 언젠가 가질 가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은 저에게 정직, 근면, 품위를 가르쳐 주셨어요. 아저씨는 뭘 가르치세요? 질투 때문에 사람들을 파괴하는 방법을요? 너희들을 질투한다고. 최우식은 초조하게 웃었다. 나는 수백억을 가지고 있어. 왜 기름때 묻은 동네 꼬마를 질투해야 하지? 왜냐하면 저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훈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아버지, 저희 정비소를 지지하기 위해 온 친구들. 아저씨는 뭘 가지고 계세요? 돈으로 고용한 경호원들과 썩은 평판이요. 밖에 군중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최우식은 얼굴이 붉어졌다. 후회하게 될 거야. 아니, 그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박태영은 마침내 지훈이 옆에서 말했다. 왜냐하면 내일 나는 네가 검사관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를 제시할 것이기 때문이야. 녹음 파일, 이체 내역, 증인이 있어. 너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최우식은 창백해졌다. 증거는 없어. 박태영은 휴대전화로 오디오를 재생했다. 최우식의 목소리. 한결, 정비소의 어려움을 만들어야 해. 심각한 불규칙성을 찾는데 얼마가 들지. 최우식의 얼굴에서 피가 사라졌다. 그걸 어디서 얻었지? 네가 뇌물을 주려고 했던 한 검사관이 양심이 있었어. 모든 것을 녹음했지. 그러니 너는 지금 나가서 이 일을 철회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회사 지분을 팔아야 해. 그 대가로 나는 이것을 연방 검찰에 넘기지 않을 거야. 그럴 수 없어. 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일 너는 부패 혐의로 구속될 것이고 이 공개적인 가시성으로는 어떤 변호사도 너를 구할 수 없어. 최우식은 궁지에 몰렸다.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끝날 거야. 이제 나가서 다시는 이 가족에게 가까이 오지 마. 최우식은 군중의 야유 속에서 나갔다. 민철은 다리에 힘이 풀린 채 앉았다. 사장님,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어. 나는 일주일 전에 최우식을 조사했어. 훨씬 더 나쁜 것들을 발견했지. 왜 저에게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확신하고 싶었고 당신들이 걱정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 지훈이는 감탄하며 박태영을 바라보았다. 저희를 위해 모든 것을 거르셨군요. 저는 옳은 일을 했어. 최우식은 수년 동안 내 회사를 독살하고 있었어. 당신들이 나에게 그와 맞설 용기를 주었어. 채린이는 울면서 아버지를 껴안았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다음 날 아침, 심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녹음 파일과 함께 판사는 폐쇄를 중단하고 검사관들에 대한 조사를 명령했다. 한결 정비소는 자유로워졌지만 그들이 법원에서 나왔을 때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된 고객들, 동네 사람들, 청담고 학생들, 기자들, 그들이 민철과 지훈이를 보자 박수갈채를 보냈다. 정의가 실현되었어. 김지훈, 김지훈. 지훈이는 그 군중을 바라보았고 새로운 감정, 더 큰 무언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 그의 재능이 진정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아는 느낌을 받았다. 민철은 울면서 그를 껴안았다. 우리가 해냈어. 아들아. 아니요, 아빠. 아빠가 해냈어요. 아빠는 저를 잘 키우셨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는 나에게 계속할 이유를 주었어. 내 엄마가 죽은 후에 너는 나의 유일한 이유였어.
박태영은 채린이와 함께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서준이를 너무 많이 생각나게 해. 하지만 지훈이는 서준이가 아니야. 네가 돕고 있는 새로운 사람이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일이야. 저는 5년 동안 고통 속에 갇혀 낭비했습니다. 저는 서준이를 기리는 것이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서준이를 기리는 것이 바로 이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압니다. 재능 있는 아이들을 돕는 것을요. 그것이 제 아들이 원했을 것입니다. 3개월 후 한결정비소는 몰라보게 변했다. 작은 공간은 2개의 이웃 상가를 차지하도록 확장되었다. 최신 장비, 유압 리프트, 진단 컴퓨터 등 정비공이 꿈꿀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다. 새 간판에는 한결정비소, 박태영 럭셔리 모터스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자동차 우수센터, 재능이 기회를 찾는 곳이라고 쓰여 있었다. 개업식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새 제복을 입은 지훈이는 발표를 했다. 이 정비소는 항상 일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지식이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배웠고, 아빠가 저에게 정직이 이익보다 더 가치 있다고 가르쳐 주셨고, 재능은 돈이 필요 없고 단지 기회만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수갈채가 울려 퍼졌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개조된 정비소가 아니라 교육센터를 엽니다. 우리는 동네 젊은이들에게 무료 강좌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민철은 수줍게 마이크로 다가갔다. 저는 말을 잘 못하지만 저희 삶을 바꾼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박태영 사장님은 제 아들을 계속 비웃을 수도 있었지만 편견을 넘어보기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친구. 박태영은 감격하며 연단에 올랐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당신들이 저를 저 자신으로부터 구해 주었습니다. 당신들은 저에게 살 가치가 있는 이유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준아, 네가 어디에 있든 네가 자랑스러워하기를 바란다. 하루가 끝날 무렵 군중이 흩어졌을 때 박태영, 채린, 민철, 지훈이는 새로운 사무실에 앉았다. 유리창, 에어컨, 현대적인 컴퓨터가 있는 방이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요. 지훈이가 말했다. 이것은 현실이야. 왜냐하면 네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박태영이 대답했다. 여기 있는 모든 장비는 내가 재능으로 쟁취한 거야. 채린이가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다. 지훈아, 아빠가 이걸 너에게 맡기라고 하셨어. 지훈이는 상자를 열었고 낡았지만 흠잡을 데 없는 공구들을 발견했다. 이것들은 서준이의 것이었어. 박태영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받았지. 나는 그를 잃은 후 이것들을 보관했지만 그가 네가 이것들을 가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해. 지훈이는 작은 렌치 하나를 잡았다. 박 사장님, 그럴 수 없어요. 할 수 있어. 왜냐하면 너는 이것들을 서준이가 꿈꿨던 일을 하는데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야. 세상을 수리하는 것 말이야. 한 번에 한 기계씩. 지훈이는 공구들을 가슴에 안았다. 소중히 다룰게요. 약속해요. 이제 내 것이야. 그리고 서준이는 그의 유산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행복해. 그들은 꿈, 미래 계획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하며 그곳에 머물렀다. 지훈아, 박태영이 말했다. 10년 후 너의 모습은 어떨 것 같니? 저는 기계공학을 졸업하고 이 센터를 다른 도시로 확장하고 싶어요. 어떤 재능 있는 아이도 기회 부족으로 뒤처지지 않도록요. 그리고 너는 해낼 거야. 나는 확신해. 민철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진정한 파트너들을 위하여. 박태영은 그의 손을 잡았다. 진정한 친구들을 위하여. 지훈이와 채린이가 합류했고 내 손이 함께 잡혔다. 삶을 변화시키는 재능을 위하여 채린이가 말했다. 두 번째 기회를 위하여 지훈이가 말을 이었다. 밖에는 서울 위에 해가 지고 있었다. 그 작은 구석에서 파괴로부터 구원받은 정비소에서 네 사람은 친절함이 잔인함을 이기고 재능이 편견을 능가하며 사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지훈이는 서준이의 공구들을 바라보며 조용한 약속을 했다. 그는 가능한 최고의 모습이 됨으로써 그 선물을 기릴 것이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믿어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결국 비웃음을 당했던 기름때 묻은 아이는 가장 중요한 교훈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재능은 빛나기 위해 부를 필요가 없고 단지 기회만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기회가 근면, 겸손, 순수한 마음을 만났을 때 성공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없다. 다음 몇 달은 완전한 변화의 시간이었다. 정비소는 동네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의 기준이 되었다.
고급차를 가진 고객들은 지훈이와 민철에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줄을 섰지만 그들은 결코 오래된 고객들을 버리지 않았다. 김 사장님은 여전히 그의 택시를 가져왔고 배 씨 아주머니는 그녀의 아반떼를 가져왔으며 모두 같은 품위 있는 대우를 받았다. 채린이는 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그녀는 강박적인 헌신으로 자동차 정비를 공부했고 지훈이는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었다. 저녁에는 사립고등학교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정비소에 와서 문을 닫을 때까지 일했다. 그들의 관계는 우정에서 더 깊은 무언가로 발전했다. 그들은 기계에 대한 공통된 사랑과 상호 존중으로 묶인 형제자매 같았다. 이것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그녀는 긴 하루 일과 후 함께 청소하는 동안 어느 날 지훈이에게 말했다. 단순히 정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사업가의 부유한 딸 그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항상 유용했어요. 지훈이가 대답했다. 단지 당신의 목적을 찾을 필요가 있었을 뿐이고 당신은 아빠가 그의 목적을 다시 찾도록 도운 것처럼 제가 찾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박태영은 완전히 변했다. 서준이의 죽음 이후 그를 특징지었던 차가움은 사라졌다. 그는 박태영 럭셔리 모터스 사무실에서 적은 시간을 보냈고 정비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감독할 필요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거기에 있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다. 그는 처음에 그를 자동차 세계로 이끌었던 열정을 되찾았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가 페라리를 수리하는 것을 지켜보던 박태영은 익숙한 존재를 느꼈다. 마치 서준이가 그곳에 미소 지으며 그의 아버지가 마침내 평화를 찾은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아빠? 채린이는 박태영의 눈에 눈물을 발견하고 다가왔다. 괜찮은 것 이상이야, 딸. 5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온전해. 파트너십의 첫 기념일은 특별한 행사로 기념되었다. 지훈이는 청담고에서 그의 세대 중 최고의 성적으로 첫 해를 마쳤다. 13세의 그는 이미 공립학교에서 자동차 정비에 대한 여러 강연을 했고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들의 환경에 관계없이 꿈을 추구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신사숙녀 여러분, 그들이 빌린 이벤트 홀에서 300명이 넘는 청중 앞에서 박태영이 발표했다. 1년 전, 저는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의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품성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김지호는 그날 내 차를 구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했습니다. 군중은 박수 갈채를 보냈고 지훈이는 여전히 그 많은 관심에 수줍어하며 무대에 올랐다. 오늘 박태영은 계속했다. 저는 우리 프로젝트의 확장을 발표하고 싶습니다. 한결 정비소는 서울의 다른 동네에 3개의 새로운 교육센터를 열 것입니다. 각 센터는 저소득층 젊은이들에게 무료 자동차 정비 강좌를 제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네에 지훈이가 있다면 서울 전역의 수백 명의 다른 아이들이 그들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호는 귀를 먹먹하게 했다. 민철은 가장 앞에서 울고 있었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빚에 시달리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정비공에서 이제 그는 번성하고 존경받는 회사의 공동 소유주가 되었다. 하지만 돈이나 성공보다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은 그의 아들이 행복하고 성취감을 느끼며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었다. 그날 밤 축하 행사가 끝난 후 4사람, 박태영, 채린, 민철, 지훈이는 개조된 정비소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고 수백만 개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다. 우리가 만난 날을 기억하니? 박태영이 물었다. 어떻게 잊겠어요? 지훈이가 웃었다. 사장님은 제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셨고 저는 사장님이 오만하고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철이 덧붙였다. 그랬지. 박태영은 부끄러움 없이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울을 보여주었어. 당신들은 내가 서준이가 알아보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 아빠, 채린이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서준이는 지금의 아빠를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박태영은 딸을 껴안았고 그 다음 민철과 지훈이를 포함하기 위해 팔을 벌렸다. 4사람은 그들의 변화를 목격한 도시를 바라보며 그곳에 앉고 있었다. 제가 올해 배운 것이 뭔지 아세요? 민철이 말했다. 가족은 항상 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상황, 운명, 그리고 두 낯선 사람이 그들의 차이점을 넘어서 보려는 의지에서 온다는 것을요.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야. 박태영이 말했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지지하고 돌보고 함께 성장해. 지훈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그 아래 모든 아이들, 재능은 있지만
기회가 없는 모든 가난한 동네의 아이들을 생각했다. 그는 단 한순간 고장난 차, 위험한 내기, 내밀어진 손이 그의 삶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생각했다. 저는 제 삶을 이것에 바칠 거예요. 그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재능은 있지만 목소리가 없는 아이들을 찾는 것에, 아저씨들이 저에게 준 것을 그들에게 주는 것에 혼자 하지 않을 거야. 채린이가 말했다. 내가 함께 갈 거야. 우리가 함께 갈 거야. 박태영이 정정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세월이 흘렀다. 지훈이는 청담고를 우등으로 졸업했다. 그는 서울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 22세에 그는 국내 최고의 기계공학 학생상을 받았다. 무대에서 상을 손에 들고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신 아버지 민철, 저에게 기회를 주신 박태영 사장님, 그리고 비록 여기에 없지만 저에게 결코 포기하지 않도록 영감을 준 서준에게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한결 정비소는 서울에 12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 각 지점은 무료 강좌를 제공했고 동네 젊은이들을 고용하며 철학을 유지했다. 이익은 중요하지만 품위는 가격이 없다. 민철은 박태영과 함께 회사를 운영했다. 그들은 단순한 파트너 이상이었고 형제였다. 채린이는 박태영 럭셔리 모터스에서 일하는 기계공학자가 되었지만 주말에는 정비소에서 무료로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지훈이는 모두가 믿었던 그대로 되었다. 단순한 뛰어난 정비사가 아니라 자신의 재능을 다른 사람들을 고양시키는 데 사용하는 비범한 인간이었다. 왜냐하면 그 잔인한 내기가 한국이 본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이야기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훈이에게 그의 최고의 수리가 무엇이었는지 물을 때마다 그는 대답했다. 롤스로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법을 잊은 남자의 마음을 수리하는 것이었고 그 대가로 그는 제 모든 삶을 수리해 주었습니다. 이제 박물관이자 교육센터로 개조된 원래 정비소에는 벽에 명판이 있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재능이 국경을 모른다는 것을 증명한 곳, 한 남자가 구원을 찾은 곳, 가장 있을 법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탄생한 곳. 이 장소가 항상 기억하기를 단 하나의 기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매일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그 문을 통과했고 그 명판을 보았고 감히 꿈을 꾸었다. 김지훈이 할 수 있었다면 그들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진정한 수리였다. 차가 아니라 희망의 수리, 엔진이 아니라 삶의 수리, 기계가 아니라 운명의 수리였다.